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자장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르테 출판사의 B.A. 페리스 작가님의 작품 브레이크다운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이제 여름방학만을 앞두고 모두 작별 인사를 하는데 전동이 시작된다. 우레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바람에 코니가 펄쩍 뛰자 존이 웃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든다. 얼른 가야겠네. 존이 외친다. 나는 손을 흔들며 내 차로 달려간다. 차에 올라타자 가방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울린다. 벨소리를 따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매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지금 출발해. 나는 매튜에게 말하며 어둠 속에서 차문 손잡이를 더듬는다. 방금 차에 탔어. 벌써? 핸드폰 너머로 매튜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시 코니네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갔었지. 하지만 당신이 기다릴 것 같아서. 내가 장난스럽게 대꾸하다가 매튜의 말투가 딱딱한 걸 깨닫고 묻는다. 별일 없지? 근데 편두통이 갑자기 와서. 한 1시간 전쯤부터 그러는데 점점 심해지네.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나 먼저 자도 될까? 주변 공기가 눅눅한 게 폭우가 곧 시작될 듯하다. 아직 비는 오지 않지만 알 수 있다. 물론이지. 약은 안 먹었어? 먹었는데 안 듣는 것 같아. 난 손님방에 가서 자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이 와도 안 깨고 잘 수 있게. 좋은 생각이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걸 확인하고 싶긴 한데. 나는 미소를 짓는다. 당연히 난 무사히 돌아갈 거야. 겨우 40분 거리인데 뭐. 블랙워터 길로 숲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절대 안 돼. 매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내 머릿속에서도 통증이 치솟는 것만 같다. 아파. 그의 고함이 머릿속을 꿰뚫는 바람에 나도 인상을 찌푸린다. 그가 목소리를 다시 낮춘다. 캐시, 그쪽 길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밤에 혼자 숲길을 운전하는 건 위험해. 게다가 폭풍이 오고 있다고. 알았어. 나는 서둘러 대답하며 운전석에 몸을 구겨넣고 옆자리에 가방을 던진다. 약속하지? 응. 나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꾼다. 귀에 붙인 핸드폰이 벌써 뜨뜻해진다. 운전 조심하고. 그가 다시 당부를 한다. 그럴게.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남편의 고집에 웃음을 짓는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굵은 빗방울이 차창으로 떨어진다. 드디어 시작이군. 대로로 빠져나오자 비가 거세게 쏟아진다. 바로 앞 거대한 트럭 바퀴에서 내 차의 와이퍼가 감당 못할 정도의 물이 튄다. 옆차선으로 비켜나는데 번개가 하늘을 가른다. 아이대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머릿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넷까지 셌을 때 대답이라도 하듯 천둥이 우르릉거린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코니네로 돌아갈 걸 그랬나? 거기서 존이 쏟아내는 농담을 들으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야 했는데.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존이 표정이 떠올라 죄책감이 든다. 남편 때문이라는 말까지 했으니 내가 너무했다. 우리 교장 메리처럼 그냥 피곤해서 집에 간다고 하면 될걸. 비는 어느새 폭우가 되어 고속차선의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인다. 나의 작은 미니 자동차 앞뒤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자 겁이 나서 다시 저속차선으로 옮긴다. 몸도 앞으로 빼고 차창 밖을 분간하려 애쓴다. 와이퍼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좋겠는데. 트럭 하나가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다른 한 대가 또 그러더니 경고도 없이 내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콱 밟는다. 갑자기 도로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진다. 더욱 많은 번개가 하늘을 수놓자 내가 사는 작은 마을인 눅스코너의 표지판이 불쑥 나타난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가 전조등을 받고
어둠 속 등대처럼 반짝하고 너무 유욕적으로 빛나 지나치기 직전에 핸들을 꽉 꺾어 도로를 빠져나간다. 결국 매튜가 가지 말라고 한 지름길로 들어섰다. 뒤에서 성난 경적이 울리고 찰흙 같은 숲길로 그 소리가 흉조처럼 쫓아 들어온다. 전조등을 모두 밝혀도 앞이 거의 분간되지 않아 환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게 바로 후회된다. 낮에는 블루벨 꽃밭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숲길이지만 웅덩이와 그 커브가 느닷없이 나타나 이런 밤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다. 불안감에 위가 오그라들지만 집까지 겨우 15분 거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만 하면 곧 집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조금 속도를 낸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숲을 뒤흔든다. 내 작은 차가 비틀거린다. 나는 어떻게든 차를 도로로 잘 붙여두려고 애를 쓰다가 갑자기 구덩이와 맞닥뜨린다. 바퀴가 허공에 붕 뜬 그 짧은 순간 롤러코스터를 찬 것처럼 위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낀다. 다시 바닥으로 쾅 떨어지며 차 양쪽에서 물이 촥 튀고 차창이 온통 얼룩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안 돼! 외치는 순간 차가 요동치며 웅덩이에 처박혔다. 한밤중에 숲속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혈관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다는 다급함에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콱 밟는다. 엔진이 신음을 내뱉지만 어쨌든 차는 앞으로 휙 움직이며 흙탕물을 양쪽으로 튀긴다. 웅덩이 위로 올라갔다. 앞유리 양쪽을 미친 듯 오가는 와이퍼 속도에 맞춰 벌렁거리던 심장이 이제는 너무 심하게 뛰어 잠시 숨을 골라야 할 것 같지만 나는 감히 차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러다가 아예 멈춰 못 움직이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차를 계속 몰아나가면서도 조금 조심은 한다. 2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쾅 하고 천둥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엉겁결에 운전대를 놓쳤다. 차가 위험천만하게 왼쪽으로 휘청거렸고 나는 운전대를 재빨리 당겨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손이 떨린다. 집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까봐 공포가 밀려온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몰아치는 비바람이 마구 뒤치며 죽음이 춤이라도 추듯 숲의 나무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하다. 나의 작은 자동차를 금방이라도 도로에서 밀쳐낼 것 같다. 빗줄기가 자동차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은 창문을 뒤흔들고 와이퍼는 착착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앞쪽에 급커브들이 있다. 나는 몸을 앞으로 바짝 당기고 운전대를 단단히 잡는다. 도로에는 아무도 없다. 급커브 하나를 가까스로 지나 다음 급커브를 조심조심 돌아나가며 앞쪽에 아무 차라도 있어서 그 미등을 쫓아 숲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다. 매튜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하지만 편두통까지 있는 그를 깨우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내가 숲길로 들어선 걸 알면 엄청 화를 낼 것이다. 이 길이 대체 언제 끝나나 싶을 때 커브를 하나 도니 100m쯤 앞에 자동차 불빛이 보인다. 안도의 숲을 내뱉고 조금 속도를 올린다. 거의 따라잡았다 싶을 때에야 앞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좁은 갓길에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짧은 순간 운전대를 크게 꺾어 비켜나가는데 하마터면 범퍼 옆쪽을 부딪힐 뻔했다. 하마터면 범퍼 옆쪽을 부딪힐 뻔했다.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운전사를 노려보며 고개를 돌린다. 왜 비상등을 켜지 않았느냐고 고함이라도 치려는데 여자가 돌아본다. 쏟아지는 빗물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가 고장났나 싶어서 나도 앞쪽 길가에 멈춘다. 시동은 끄지 않는다. 이런 악천 후에 차 밖으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 백미러를 계속 보며 기다린다. 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날씨에 숲을 택한 멍청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다니. 조금은 반갑다. 지금쯤 우산을 찾고 있지 않을까?
10초도 넘게 기다리고 나서야 운전자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고 화가 난다.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내가 온 길을 거슬러 가주길 바라는 건가? 혹시 차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면 될 텐데. 하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나는 계속 백미러를 보며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한다. 잘 보이진 않지만 전조등도 그대로 켠 채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가 어릴 때 레이첼이 해주던 얘기가 생각난다. 고장난 차를 보고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훔친다고. 혹은 사슴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범죄가 있다고. 나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도로 채운다. 차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뒷좌석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또다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숲속으로 사라진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뭇가지가 조수석 창문을 긁어대는데 꼭 누가 들어오려 애쓰는 것 같다. 등골이 오싹하다.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차를 조금 앞으로 움직여 출발하는 신용을 해본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있지 않을까? 내가 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다시 차를 멈춘다. 여자를 그냥 놔두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위험하게 차 밖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다. 생각해보니 내가 옆을 지나쳐갈 때 여자는 그냥 나를 보기만 했던 것 같다. 다급하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포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남편이나 보험업체 누가 오기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고장이 났다면 매튜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을 것이다. 지나가는 낯선 차에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더욱 거세진다. 절박하게 차지붕을 두드린다. 어서 가, 어서.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듯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최대한 천천히 차를 출발시킨다. 마지막으로 나를 부를 기회를 주려 했지만 여자는 그러지 않는다. 몇 분 후 나는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한다.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시골집으로. 현관문 위로 덩굴장미가 우거지고 뒤뜰에는 무성한 정원이 펼쳐진 곳이다. 핸드폰이 삑 울린다. 다시 전화신호가 잡히게 된 거다. 도로를 따라 1km 정도 더 가서 차를 꺾어 우리 집 마당 진입로로 들어선다. 최대한 집 현관에 가깝게 주차한다. 무사히 도착해 기쁘다. 차 안에 있던 여자가 마음에 걸려서 경찰에 전화를 해둘까 싶다. 숲에서 벗어났을 때 들어온 문자도 기억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레이첼에게서 문자가 왔다. 안녕, 오늘 즐거웠길. 공항에서 곧장 출근했으니 시차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수지한테 줄 그 선물은 챙겼는지 확인하라고 문자했어.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나는 뒷부분을 읽으며 인상을 쓰고 만다. 레이첼이 신경 쓸 일인가? 학기 말이라 너무 바빠서 아직 수지의 선물은 못 샀다. 파티는 내일 저녁이니까 내일 아침에 뭔가 살 예정이었다.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그냥 수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이라고 쓰인 게 눈에 들어온다. 내가 사길 바라는 선물이 있는 건가? 지난번에 레이첼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본다. 2주 전에 레이첼이 뉴욕 가기 전날이었다. 그녀는 미국의 거대 컨설팅 회사 핀칠레이커스의 영국 자회사 컨설턴트라서 자주 미국 출장을 간다. 그날 우리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한잔했다. 그때 레이첼이 수지에게 뭘 좀 사다 달라고 했던가? 머리를 짜내 기억을 해보려 했습니다. 같이 뭘 사기로 했던가? 향수? 장신구? 책?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잊어버렸나? 엄마의 불행한 말년에 대한 기억이 밀려와 재빨리 털어버린다.
우리는 같지 않아. 나는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달라. 뭘 사기로 했으면 기억을 했겠지. 요즘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나는 다시 가방에 핸드폰을 넣는다. 매튜의 말이 옳다. 나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해변에서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매튜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골집을 재단장하느라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갔던 것은,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해변에 누워 태양을 흠뻑 즐겼던 건 아빠가 죽기 전이니까. 무려 18년이나 되었다. 그 후에는 뭔가 호사를 누리기엔 돈이 빠듯했다. 특히나 엄마를 돌보려고 교사직까지 포기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무일푼일 줄 알았던 엄마가 죽은 직후 실은 부자였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하고 말했다.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없이 사는데 만족했는지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 충격받아서 변호사가 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겨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그의 얼굴만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은 줄 알았으니까. 다시 천둥이. 이번엔 멀리서 울려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창문 밖을 기웃거리며 언제 내려야 그다지 젖지 않고 현관으로 뛰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핸드백을 가슴에 끌어안고 손에 열쇠를 들고 차문을 확 열고 달려나간다. 현관으로 들어와 구두를 벗어던지고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간다. 손님방의 문은 닫혀 있다. 살짝 열어서 매튜가 자고 있나 확인하고 싶지만 그러다 깨우기 싫어 얼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그리고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든다. 7월 18일 토요일.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매튜가 침대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다. 몇 시야?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빛에 내가 눈을 뜨려 했으며 중얼거린다. 9시. 난 7시에 일어났어. 편두통은? 다 나았어. 그의 황갈색 머리가 햇빛에 금색이 되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수많은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거 내 차야? 물론이지. 나는 꿈틀거리며 일어나 머리를 쿠션에 기댄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자주 듣는 노래 러블리데이가 아래층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6주 휴가를 생각하니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진다. 내가 찻잔을 받으며 묻는다. 고마워. 좀 잔 거야? 죽은 듯이 잤어. 들어오는 거 못 기다려서 미안해. 별일은 없었지? 응. 천둥번개는 엄청났지만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래도 오늘은 날이 활짝했네. 이리 올라와. 나는 차를 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자리를 옮긴다. 매튜가 침대로 올라와 팔을 들어 올리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됐어.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낮은 목소리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 들었어. 세상에.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잔을 놓는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니? 정확히 어디야? 브루버리? 매튜가 부드럽게 내 이마를 쓸어 올린다. 아니, 더 가까운 곳이야. 여기랑 캐스웨슬 사이 숲속 도로에서. 어떤 도로? 블랙워터길. 매튜가 키스하려 몸을 기울였지만 피한다. 잠깐만 매튜. 나는 파닥거리는 가슴을 느끼며 매튜가 미소를 짓길. 어젯밤에 그 길로 돌아온 거 다 안다고. 그래서 장난친 거라고 말해주길 기다린다. 하지만 매튜는 인상을 쓸 뿐이다. 끔찍한 일이지. 나는 그를 응시한다. 진짜야? 그래. 그런 얘기를 왜 지어내겠어.
매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나는 속이 울렁거린다.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데? 자세한 얘기도 나왔어? 매튜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저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만. 나는 고개를 돌려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여자는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그때 매튜가 다시 팔을 두르자 내가 말한다. 일어나야겠어. 쇼핑하러 가야 돼. 무슨 쇼핑? 수지 선물. 오늘 밤 파티인데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나는 침대 옆으로 휙 내려선다. 서두를 거 없잖아. 매튜가 간청하지만 나는 벌써 핸드폰을 들고 방을 나선다. 욕실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튼다. 지난밤 내가 지나쳐간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된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찬다. 너무 당혹스러워 욕조에 걸터 앉아 인터넷으로 뉴스를 찾아본다. BBC 속보가 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다. 서식스의 브로버리 북은 차 안에서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말뿐이다. 죽은 채 발견되었다니. 자살을 했다는 뜻인가? 섬뜩하다. 어떻게 된 건지 머리를 정신없이 굴려본다. 정말 자살이었다면 고장난 게 아니라 외진 곳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도로 갓길에 일부러 멈춰섰던 건지도 모른다. 그럼 전조등을 비추지 않았던 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게 말이 된다. 창문으로 날 돌아보았을 때 멈춰달라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던 이유도 말이다. 고장이 난 거였다면 분명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불안해서 속이 울렁거린다. 욕실 창문으로 비쳐드는 햇살 속에서 생각하니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내가 내려서 확인을 했더라면 다른 결말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여자가 자긴 괜찮다고, 고장이 났는데 누가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고 해도 누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할 수 있었는데, 여자가 가라고 고집부릴 경우는 수상하게 생각했겠지. 사실을 털어놓게 만들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집에 도착하고 나서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레이첼의 문자와 수지 선물 문제 때문에 여자와 차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렸다. 샤워 오래 걸릴 것 같아? 매튜의 목소리가 욕실 문 너머에서 들린다. 금방 나가. 헛되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물소리 위로 목청을 높여 대답한다. 그럼 아침 만들게. 나는 파자마를 벗고 샤워를 시작한다. 물이 뜨겁지만 온몸을 휘감는 죄책감을 모두 씻어낼 정도는 아니다. 나는 맹렬히 온몸을 문지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약을 먹은 여자의 이미지를 지워버리려 했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어지려면 어떤 공포를 견뎌야 하는 걸까? 그리고 죽어가는 동안 자신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내가 싫어져 물을 잠그고 나온다. 갑작스러운 고요가 더 심란해 휴대폰에서 라디오 앱을 켠다. 누가 희망과 격려가 가득한 노래라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차 안에 있던 그 여자 생각만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을 읽기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소확행은